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이 바로 수능날입니다. 비행기 이착륙이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날, 공공기관과 많은 회사들의 출근 시간이 여시로 바뀌는 날, 경찰들이 본업 이외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날, 바로 그날이 수능일입니다. 자, 수능이 그만큼 학생들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면 좋겠지만 설사 평소보다 못 치게 된다 하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건 거기가 곧 끝이겠지만 다시 일어나면 계속 스토리가 이어가게 된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포항 지진으로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주일 늦춰진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수능 능력 시험이요. 수학 능력 시험 오늘 치러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 포항 지역 계신 분들은 이게 오늘 또 지진이 또 오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그게 큰 걱정이고, 지금 교육당국이나 이제 행정당국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교육부는 일단 그 시험 도중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제 특히 지금 포항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3단계로 나눠서 그 대응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가나다 이런 3단계인데, 가단계는 좀 미약한 단계죠. 진동이 느껴지지만 그 경미한 가단계의 경우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른다. 그보다 조금 센 단계, 즉 나단계, 즉 진동이 꽤 느껴지지만 그러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밑으로 피했다가 다시 이제 상황이 안정되면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진동이 크다.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 다단계에서는 그 수험생들을 그 교실 밖으로 이제 그 대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험생들이 좀 크게 진동을 느끼고 좀 걱정되더라도 이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점, 이제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수능 시험 감독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포항 지역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까지 신경을 쓰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 참 오늘 아무 일 없이 잘 끝나야 될 텐데. 그러게요. 예, 밤새 들어온 소식이죠. 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 11일 만에 석방이 됐죠. 어젯밤 저녁 9시 35분께 이제 그 석방 결정이 좀 내려졌는데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그 법원이 이제 석방을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 51부 어제 오후 이제 심리를 한 뒤에 저녁 9시 35분께 이제 석방을 결정을 했는데요. 석방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주나 그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이제 이런 점을 들었는데요. 김관진 전 장관 어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이 심경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앞으로 수사에 좀 성실히 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만 밝혔다고 하죠. 예. 그리고 참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죠. 네, 그 뇌물수수와 그 횡령 등의 혐의인데요. 이 대기업에서 후원받은 그 한국 e스포츠협회 그 공금 5억 원을 자신의 그 측근들과 함께 그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그 수사를 통해서 그 홈쇼핑 업체와 그 이동통신사로부터 들어온 이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 e스포츠 협회에 들어온 거죠. 이 추가로 적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전병헌 전 수석과 그의 측근들이 이용한 금액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1억 1,000여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어제 뉴스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난 13일이었었죠.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이 남측으로 넘어오고 북한군 병사 한 사람이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장면, 이거 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이제 앞서 이미 이렇게 이랬을 것이다. 이제 추정이 됐던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고, 네,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북한에 이제 통보를 했죠. 어제 이제 공개된 CCTV를 보면은 귀순한 북한군 병사가 원래는 그냥 지프차를 타고 그냥 이제 넘어오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도로 턱에 이제 걸려가지고 못 오니까 이제 뛰어서 달려오는 모습들이 잡혔는데요. 네, 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충격을 가한 것, 그리고 추격조 중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한때 넘었다가 돌아간 사실이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유엔사는 그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문점 연락처를 통해서 이런 위반 사실을 이제 북한군에 통보를 했다고 밝혔고요. 이 북측의 향후 이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회의를 요청을 했는데 북측이 여기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총을 남쪽으로 향해서 왔다는 건 사소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아니면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적인 충돌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해양수산부가 5일 동안 이걸 은폐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게요. 도대체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거 벌어졌습니까? 왜 했는지가 정말 좀 궁금한데요. 이 세월호 객실구역에서 빼는 지작물이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세척하던 중에 사람뼈로 추정되는 한 점의 뼈가 발견된 것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였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이 목포 신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했다. 이러면서 장례를 치르겠다. 목포 신항을 떠나겠다고 밝힌 그 다음 날이었죠. 6월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 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 이 같은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나 이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김현태 부본부장은 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수습 사실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좀 지시를 하는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파견된 유해 발굴 감식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것은 사람의 뼈다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그러게 말이죠. 세월호 미수습자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알리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당장 알려서 다시 좀 더 지켜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를 기다려왔는데.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독단으로 했는지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일단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당 간부를 바로 보직 해임을 했고요. 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드러날지 이제 그게 좀 주목이 되고 있죠. 해수부는 그동안 수색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되면 곧바로 선조위와 이 미수습자 가족 등에 좀 알려왔거든요. 6월 발견 사실은 21일 이제 현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제 김 부부문장이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 찾아가서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6월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렇게 이제 통보만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겠죠. 네, 맞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의상결정기구는 의원총회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전당대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합 문제는 의총에서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이것도 예, 이런 얘기했는데 당의 주인은 의원들이 아니라 그 당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통합 정면 돌파 의지를 이제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그 안철수 대표 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총회는 당 의사결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의원총회는 정당의 중요한 하나의 그 축이긴 하지만 당의 결정을 내리는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 의사결정 기구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네, 엊그제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그 통합 추진에 그 제동이 걸리자 당원 결집체인 전당노회를 통해서 그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로 이제 그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끝장 토론을 했지만 결코 끝난 게 아니고 바로 그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고요. 그러니까 JSA 내에서 발생한 귀순병 총격 사건과 관련한 CCTV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총격을 가하고 또 하나 이 추격조 중에 한 사람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례의 정전협병을 위반했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그런데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제대로 책임 묻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자, 정치권의 대표적인 국방안보 전문가시죠.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어제 그 CCTV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CCTV를 봤습니다. 보면서 어느 조간신문에 자유를 위한 질주 했습니다만 그 정말 자유에 대한 질주, 자유를 향한 질주를 좀 숨막히게 봤는데요. CCTV를 통해서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에 보면은 북한군 운전사가 집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구출될 때까지 한 40분 걸렸어요. 3시 15분에서 3시 55분까지 40여 분 동안에 진행된 것을 보면은 일찍이 경계에서 그 이상 징후들, 집차가 이상 질주하고 북한 다른 경비병도 움직이는 이 모습에서 충분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초동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자위권이 발동이 안 됐어요. 우리가 유엔 규칙, 유엔 사령부의 공동경비구역 규칙 이런 문제가 있지만 유엔 헌장이라도 우리 헌법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한 자위권은 다 보장되어 있거든요. 네. 좀 더 안전하게 기순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 사격이랄까 이런 경고 사격 이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 이 자위권이 전혀 발동 안 됐다는 것이 유엔사로부터는 냉정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자꾸 백 박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백 의원님한테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자, 그 첫 번째 아까 40분까지 정도 걸렸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그런데 총격이 있고 나서 30분 후에 그러면 발견한 겁니까? 30분 정도 지난 후에? 아니죠. 그 병사가요? 쓰러지고 나서는 16분 만에 구출이 됐는데요. 16분이요? 그 차에서 내려서 남쪽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총격기 벌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구조하는 데까지는 한 40여 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 사람이 뛰었을 때, 이 귀순병사가 뛰었을 때 총을 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뛰어갔을 때. 예, 예. 그리고 나서 16분 있다가 구출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총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 JSA에 있는 우리나라군은 다 그걸 파악을 했을 텐데. 그렇죠. 왜라는 것이 왜 총을 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좀 뭘 들여다보거나 뭐 열상 감지 카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거는 없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진실이 규명돼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경비 뛰고
총을 한 발도 아니고 40발이나 우리 남쪽을 해서 총을 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남쪽으로 달려오고 쓰러지고 이것을 관측 못했다. 그래서 낙엽에 묻혀 있어서 몰라서 열상 카메라, 체온을 추적하는 카메라를 통해서 있는 위치에 차 있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낙엽도 사진을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낙엽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어떤 그 총격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진실이 좀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요. 지금 유엔 사령부에서는 두 가지의 정전협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군 병사가 이 군사 분계선 MDL을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하나 이 정전협정 위반이고, 두 번째 남쪽을 향해서 총을 쏜 거,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JSA 지역에서 소지 금지된 소총을 갖고 있는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왜 지적을 안 했죠? 예, 그것도 위반이죠. 사용을 했으니까. 일단 남측을 통해서 MDL 중앙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고, 네. 거기에서 인원이 허락 없이 넘어오는 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또 개인 하기 중에 건총 정도는 휴대가 되는데 JSA 지역에서 자동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도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이런 정전협정 위반 이걸 넘어서서 하나의 만행입니다. 보면은 또 40발이나 조준 사격을 우리 남쪽을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엔사가 엄중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유엔사는 행정기술적으로 그 정전협정 위반 요 부분만 두 가지 적시했는데 지금 진행자께서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그 자동화 소총을 휴대하고 사용했다는 이것도 정전협정 위반이고 만행 이 부분을 좀 더 지적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뭐를 통보할 수 있는 수단이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마 JSA 그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관련 국제 규정, 그리고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거기에 위반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뭐를 하겠다 이런 방법도 마땅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정전협정에 따르면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은 정전위원회에서 예. 다루고 항의하고 지정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정전위원회에 유엔사 대표로 한국군을 수석 대표로 91년에 임명하니까 정전협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성급 회담이 이제 열려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군사회담도 2009년 이후는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8년 동안. 그래서 그 통신 채널을 통해서 항의되는데 통신 채널도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북한에 알려지고 또 항의 통지문을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위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동경비구역 안에 사실상 우리 군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 대대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시키고 매뉴얼을 바꿔야 되는 식으로, 매뉴얼을 바꿨다는 걸 알리는 식으로 해서 항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정신적으로, 북한군이 이런 일이 좀 많습니다만은, 특히 공동경비구역은 자기들로서 최고의 병사를, 정신무장된 병사를 뽑아서 근무시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깊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일정 시간 또 다른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우리 진실을 은폐하거나 또 우리가 납치했다, 또 송환하라, 이런 상투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어쨌든 반응을 하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북한의 최고 에이스, 최고 정예 병사가 공동경비구역에 근무하는데 그 병사가 집차를 운전하면서 탈주했다는 것은 이건 북한군에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전선 지역이죠. 그 전반에 알려질 때는 북한군의 사기에 또 북한 장병들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러한 것들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남북 관계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우리가 강하게 대응하면은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올지 안 올지 올려는 분위기가 조금 바뀔지 모른다. 그런 기류가 생길지 모른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군사적 대응은 대응, 또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 평창 올림픽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우리 정부가 잘해줘서 온다고 만약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잘 다뤄줘서 온다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면 올 거고,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올 거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입장을 취한다 해서 평창 올림픽 오고 강하게 대응하면 안 오고 이런 입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경한 최대한의 그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하고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우리가 냉정하게 다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좀 많이 있었죠. 북한의 거기 또 북한군뿐만 아니라 소련 인도 그쪽을 통해서 탈출을 했던. 그 예전에 그 이수근 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도 그 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그 소련 언론인이 넘어올 때는 구소련의 언론이 넘어올 때는 양측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북한군 병사가 3명 그 총격전 죽고 또 우리도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응 사격을 했군요, 우리도. 그럼요. 이거 자위권 차원의 대응 사격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꾸 유엔사 규칙을 핑계대는데 유엔사 규칙보다 유엔사 헌장이 더 높은 법 규범 아닙니까? 거기 51조에 보면은 유엔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위권 행사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 자위권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 또 우리의 이 대대장 한 분하고 두 명의 부사관인가요? 이분들이 세 사람이 이제 포보까지 해가면서 구출해낸 거는 이건 잘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16분 걸려서 했는데 쓰러져 난 뒤에 시간상으로 보면 16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빨리 구출 임무를 부여하고 구출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았던 데 대한 진실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대대장이 포복하는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대장은 600명의 안전뿐만 그 전체의 긴장을 관리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데 부하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몇 시까지 구출을 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고 그 구출에 필요한 안전한 조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대장이 직접 포복했다고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합참 보고를 받을 때. 역시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대장은 엄호 사격을 하고 두 명의 부사관이 이렇게 구출했는데 이게 또 언론에서는 영웅담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거든요. 좀 정확하게 발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대대장은 그 계급에 맞는 임무가 다릅니다. 이거 포복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포복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된 지역에서 전체 긴장을 관리해야 되고 대대장이 만약에 북한에 저격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전체 상황은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미군 측 대대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 그거는요. 실질적으로는 그 2004년 이후에 우리 국군이 다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절차적으로 유엔사가 이제 그 작전 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대장이 냉정하게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했느냐는 우리가 국방위원회로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냉정하게. 16분 동안 뭐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군요.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뭐 국정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그까지는 아니고요. 유엔사 이미 조사를 했고 또 유엔사한테 평가도 있고 우리 군도 이 전비 태세 검열 이런 방법을 통해 살 수 있는데 그 지역이 또 유엔사 통제 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어떤 잘잘못을 따져서 누굴 어려움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매뉴얼을 바꾸고 임무 수행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되고 특히 그 공동 경비구역을 넘어서서 넘어오는 순간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대한 인식
기존 용사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넘어오는 순간부터 자유권 행사에서 엄호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기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작전적 측면에서 보완할 건 보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가 오늘 방송 서두에 그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이 됐습니다. 방어권 보장과 함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 혐의 내용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판단인데요. 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먼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은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어떻게 보면 본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해명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석방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 하나하나 보신다면 거기에 동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이미 밝혀진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금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멈춰서 안 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하게 이 부분을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보셨죠? 네네. 뭐 여기에 뭐 기존에 5개인가요? 뭐 거기다 플러스 한 몇 개를 더한 건데. 2개가 더. 예. 2개가 더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야당들은 소 읽고 왜 안 깐 고치냐. 내가 구성 다 끝나고 나가지고 발표한 거 그런 게 어디냐 이거거든요.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 기준 제시하냐 바로 이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5대 인사 원칙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7대 원칙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뭐 인사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 자체가 핑계가 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들이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스스로 지킨 정한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서 뭐 말바꾸기라든가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청와대가 지금 의지를 밝혔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이 기준에 맞게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지켜지도록 그런 감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5대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이게 2개 추가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지켜진 것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 인사 5개라도 과정에서 제대로 지켰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네, 뭐 그 기준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사과해야 될 부분이고 예. 향후에 이 기준을 더 확고하게 해나가겠다는 또 의지의 측면에서는 그것대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홍종학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전병헌 전 수석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의 표명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 직후에 이런 얘기가 이런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가 나와가지고 이제 더욱더 이 논란이 좀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로 여러 가지 불거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일단 좀 사과 이전에 정리는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 뭐 홍종학 장관의 경우에는 낙마의 결정적 사유가 없었다 예. 하더라도 잘된 인사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후 인사의 거울을 삼아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또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비서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전 수석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제 저도 이거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던데요. 세월호 6골, 세월호에 그 6골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게 미수습자들의 장례 전에 발견됐다는 건데 이게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이 사실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알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이 세월호 문제는 철저하게 밝히겠다라고 의지를 이미 밝힌 마당에 한국 공무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 정부의 의지가 전체 행정부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우리 유족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여러 가지 여러 마음을 좀 살피고 아무튼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책임과 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하급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하급 공무원이라는 여기에서 이 책임 소재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이 전체적인 그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에게도 이것이, 세월호 사건을 임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파악을 하고 입장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어제 그 북한병이 귀순 사건 당시에 이 CCTV를 유엔사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정전협정 위반한 것은 분명한데요. 이게 지금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고 이 사과 요청한다고 그래서 북한이 사과할 리도 없고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유엔사 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유엔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명확하게 엄중 항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인데요.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하고 또 공동 경비 구역에서는 평화의 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평화의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북한은 우리 측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우리는 총 쏘지 않았습니까? 안 왔습니다. 잘한 겁니까?
어저께 유엔사에서도 우리 군 대대장의 판단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기순 당시에 북한군에게 그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한다면 기순 병사가 우리 측 오발탄에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남북 간에 서로 더 큰 교전으로 비화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저께 CCTV 장면을 쭉 봤는데 우리 군 쪽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응 사격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기준을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제 유엔사의 판단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군 게 뭐냐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 북한군의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인격 테러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제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이 1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김종대 아주대 의원이 교수님한테 이제 뭐 대한 네. 얘기는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김종대 의원이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기순병사 수술 과정에서 그 군 당국과 언론의 태도를 문제를 삼은 것인데요. 그 이 교수님의 태도는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애초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국정 교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담을 안기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어제 오후 김종대 의원도 이런 뜻을 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 교수님이 아니라 언론과 이 군에 대한 대상이었다. 네. 그렇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의료 행위 과정에서 진료 대상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적으로 유출되거나 공개되거나 하는 것이 의료법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충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언론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몸 안의 기생충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선정적으로 보도해 나가면서 이것이 외부적으로 공개되고 국민들 앞에 환자의 몸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됐던 과정 이것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의료법 위반의 그 대상은 이 교수님이세요? 아니면 언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언론 쪽에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또 이 교수는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들을 보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보다는 이 환자의 몸을 다루는 것에 대한 언론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인권 의식에 대해서 좀 성찰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정미 대표님을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대북 특사론 이거 공개 반성문 써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라는 그런 자기 비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외교 역량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부터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남북관계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설득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포괄적인 북핵 폐기 프로세스를 9.19 공동성명으로 이끌어낸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소속돼 있었던 새누리당이나 그 전신인 한나라당 정부에서는 그런 외교 역량은 전무했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었던 점 이런 점을 오히려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